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학대학교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오늘 노란봉투법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여러 논의를 거쳐 16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 각계의 뜨거운 관심과 찬성과 반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법 개정 직후 진행했던 첫 번째 토론에서는 이 법에 대한 추상적인 문제 발생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노조법 개정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피고 향후 문제될 만한 소지와 산업 현장의 실태를 전망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사이 노조법 개정에 대해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개정법의 반대와 개정 사항에 대한 우려 사항만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도 없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생산적인 토론으로 되기 어려운 시기로 보입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인사노무 그룹장을 맡고 계시고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여주고 계신 김상민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 법이 가지는 글로벌 비교법적 지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 법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보는 자리로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토론 순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노동쟁의 개념, 그리고 불법 파업 시 손해배상 책임 등 노조법 개정 내용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김 변호사님, 먼저 노조법 2조의 사용자 개념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는 아니지만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청도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과 같은 입법 방식이 비교법적으로 어떤 지위나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이 노란봉투법에서 말하는 그 소위 실질적 지배력에 따라 사용자를 정하는 그런 규정은 소위 선진국 노동법이 오래된 그런 나라들에서 사실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명문의 규정으로 한 것은 좀 찾기는 어렵고요. 상당히 좀 우리나라의 현행 개정법이 좀 급진적이다.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미국에서는 소위 그 공동 사용자, 이제 노란봉투법도 결국 이제 원래 고용주와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두 명의 사용자를 상정한 것인데요. 미국도 그런 공동 사용자 개념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공동 사용자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그 미국 정부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에 아사히 판결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걸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을 언급한 그런 판결이 있기는 한데 그 판결도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근로계약 체결된 것처럼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경우에 사용자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등등을 보면 일부 좀 참고할 만한 사례는 있지만 이렇게 명문의 규정을 한 우리나라 사례가 좀 이례적이고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은 아마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와 일본의 아사히 방송사 사건에서 나온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것이 이제 해석론으로 전개되고는 있는데 예. 입법으로 이 규정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아마도 일본의 실질적 지배력 같은 경우에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와 거의 동일시할 정도까지 맞습니다. 요구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도 아마 소개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근로계약 관계를 명시적으로 체결 안 했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정도까지 가는 경우에 인정되기도 하는 맞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소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마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은 조금 우리가 해석에서 조금 불확실성이 좀 있어 보이고 일부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예. 이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조법 개정 이 내용이 이제 초래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을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무엇보다 이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이 6글자가 가진 좀 불확실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에 노동조합이 예를 들어 없어서 노동조합법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그런 회사도 이제 어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라고 해서 사용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노동조합법을 이제 전면적으로 적용받는 그런 굉장히 어떤 의외의 상황이 갑자기 펼쳐지는 것이고, 기존에 노사관계에 있었던 회사의 경우에도 이제 여러 협력업체가 있는데 어디와 어디까지 이게 내가 사용자성을 가지는지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어떤 법적 불안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분쟁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간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분쟁이 많아진다는 것은 곧바로 자치적인 역할, 그게 해결이 안 된다. 우리나라는 또 노사 자치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분쟁 그 기구에 가서 답을 구하는 그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 부분이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수범자 입장에서 어디까지 자기가 의무와 책임을 지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또 반대측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동조합 측에서는 어쨌건 해석의 길은 열려 있으니까 법원에 가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네. 그렇게 해서 혼란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지적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최근에 보면 또 이게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판단도 문제지만, 예, 이게 원청 사업장 안에서 교섭창구 단위라는 거 과연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지, 네.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제 결국 그러면은 소위 이제 협력업체 노동조합, 어떤 외부 업체 노동조합과 그 원청이 단체 교섭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조합법에는 이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수노조를 도입하면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든 제도인데요. 그 제도와의 어떤 정합성,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이제 사업장이 원청도 있고 이제 하청도 있고, 노동조합은 원청에도 있을 수 있고 하청에도 있을 수 있고, 그 관계, 이 사자 간의 관계를 잘 조율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정화라든지 어떤 고민이 크게 담지 못하고 지금 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실제 이제 교섭을 작동을 할 때 또 상당히 혼란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아마 하급심에서 다투고 있는 사례들은 어쨌든 노동위원회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부분은 별 문제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청 사업장에서 대표 선출 절차를 거쳤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원청과 하청이 공동으로 교섭이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을 시키면은 교섭 대표가 될 가능성이 하청 노조가 좀 적어지는 그런 우려가 또 있는 거고. 현실에서는 그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문제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그러니까 실질 지배력에 대한 판단 기준도 그렇고 교섭 창구 단일화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그렇고 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이 법이 시행은 뭐 조만간에 시행이 되는데요. 이거를 시행되는 것을 그냥 혼란에 맡겨둘 수도 없고, 그렇다면은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뭐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대안으로 좀 여기에 대응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죠. 일단 뭐 대안은 이제 방법론적인 대안과 그 내용상 대안 두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론적으로는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다시 국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법안을 조금 수정하거나 뭐 좀 보완하는, 그리고 많은 의견을 듣고 이제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황상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법론이 이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이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시행령에 그 세부 내용을 좀 담아서 어느 정도 구체화를 해서 좀 현장의 혼란을 좀 줄이는 방법, 혹은 뭐 기존에 고용노동 많이 했던 방식인 뭐 매뉴얼 같은 뭐 어떤 법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그 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어떤 가이드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혼란을 줄이는, 고용노동부가 좀 이끌어주는 그런 방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방법론적인 것이고요. 내용적으로는 뭐 사람마다 다 견해가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저는 먼저 뭐 실질적 지배력, 그 사용자성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미국이나 일본 사례에도 굉장히 근로관계에 가까운 경우에 한해서 뭐 공동 사용자를 인정한다든지 뭐 노조법상 의무를 인정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현행의 실질적 지배라는 것의 해석도 거의 고용관계에 가까운 정도의 어떤 강한 종속성 내지 지배력을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해당 사업과 좀 직결되는 영역. 지금 뭐 노란봉투법 되고 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물건을 구매하는 데라든지 뭐 건물 뭐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업과 직결되는 쪽, 그러니까 우리 사업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교섭을 한다.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제도는 시행이 되는데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최대한 해석을 좀 네. 신중하게 해야 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법원 사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 사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가 이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주목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 개선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또 현실인데 국가 경제라든가 노동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두고 있을 수 없으니 네. 조금 적극적인 지침이라든가 이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좀 적극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시행령의 규정을 두는 것이 지금 개정안에서 뭐 근거가 없어서 좀 문제가 있긴 해요. 네.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행정부에서 마련하는 지침 이런 것이 과거에 무슨 통상임금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행정부의 지침이 이제 신뢰도 좀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큰 혼란을 그냥 이렇게 막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라도 안정화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금 네. 부연하면은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통상임금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모법에 근거가 없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법원 가서 막 뒤집어지고 이랬던 예는 있는데 노동조합법 쪽에서는 아마 그 실무에서는 굉장히 고용노동부의 어떤 그런 견해라든지 가이드가 상당히 규범력을 갖고 실제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섭이라는 건 추후 분쟁을 이미 지나가면 다시 그 백도 해가지고 분쟁을 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그런 가이드 작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면 조금 더 현장에서 조금 안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에서 이렇게 이 사안을 두고 판단하는 것과 달리 행정부에서는 네. 이 필요한 행정력을 나름대로 사법부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실질적 지배력에 의한 이제 원청의 사용자, 다시 말하면 교섭 의무를 지는지 여부의 문제는 이 정도로 하시고요. 그다음에는 노동쟁의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동쟁의 개념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교섭 의무 부과하고 파업의 정당한 목적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노동쟁의 개념의 변화가 이제 파업의 목적 범위가 넓어지고 사용자의 교섭 의무도 넓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혼란이 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로 개정된 것이 보면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이게 추가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용자가 단체 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몇 가지 행위에 대해서 또 이른바 이제 권리 분쟁에 이제 속하지만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노동쟁의 개념에 넣은 것 같아요. 이 노동쟁의 개념과 같은 입법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비교법적으로 뭐 어떤 상황에 있다고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떤 경영상의 어떤 결정을 이렇게 쟁의 대상으로 규정화한 것은 저는 아직 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뭐 사례들에서 외국의 뭐 사례를 통해서 경영상 결정이 곧바로 이제 근로조건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는 교섭 대상을 본 예는 있는 것 같고 그거는 뭐 우리나라도 과거 판례도 마찬가지다만 이렇게 법으로 명시해서 규정한 것은 좀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라리 범위를 넓히라도 뭐 예컨대 정리해고에 뭐 한정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안정성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고 하니까 이게 영향을 미치는 근로조건의 범위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마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하는 그 실질적 지배력의 해석과 같이 이 부분도 해석 때문에 않는 불안정성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업 경영상의 결정, 뭐 일단 뭐 단어 자체로도 상당히 추상적이고 왜냐하면은 이제 사업 경영상 여러 가지 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과연 이게 다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막연하고 회사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회사가 내리는 결정이 근로자에게 뭐 아예 영향을 전혀 없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영향도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느냐, 거기에서 이제 결국 서로 간의 견해가 다 달라지고 많은 분쟁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게 이제 근로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 최대한 그 한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견해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도 그 해석의 개방성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파업의 목적 범위가 또 넓어지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될 텐데 이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한 무슨 대안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참 대안을 좀 찾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뭐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좀 근로조건에 직결되는 그런 어떤 경영상의 결정으로 뭐 그게 법원의 해석을 통하든 뭐 정부의 가이드를 통하든 그렇게 되는 것이 이 노조법 취지에 좀 맞지 않나. 예를 들면은 뭐 대표적인 게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M&A가 좀 그렇습니다. 회사가 이제 뭐 영업 분할 합병 뭐 영업연도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그것이 이제 근로조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 합병에 대해서 교섭을 하자 이런 상황.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상법이나 이런 다른 법령하고 또 충돌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뭐 그런 상황까지 가면은 뭐 사실 노동조합법도 일반 헌법이 아닌 이상 다른 법령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인데 항상 노동조합법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것 때문에 이제 경영이 좀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회사의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교섭도 요구하고 결렬이 되면 쟁행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아이디어라면은 정말 그 직결되는 바로 그것에 효과가 주는 것으로 좀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김 원장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이 경영상 해고라든가 이런 것이 예상이 된다면은 이제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교섭 대상하는 건 무방하지만 그 밖에 합병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해외 이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막연하게 불안감을 가지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이 돼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또 뭐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노동쟁의 개념이라는 게 이제 조정 대상이 무엇이냐를 확정 짓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는 어쨌든 노동쟁의 개념과 의무적 교섭 사항 그리고 쟁의행위 정당한 목적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데 이거를 조금 조정 대상이냐 교섭의 대상이냐 뭐 쟁행이 정당한 목적이냐를 좀 분리해서 볼 필요도 있다라는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쟁의 개념이 많이 확대된 상황에서는 적어도 교섭 의무적 교섭 사항과 뭐 쟁의 대상 정도는 좀 분리해서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 실무에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좀 보아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노조법상 결격력인 근로자 아닌 자를 삭제한 것도 뭐 이 노란봉투법에 들어가 있긴 한데 그거는 최근에 무슨 뭐 특고라든가 프리랜서 이쪽에도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설립하고 운영되는 부분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맞습니다. 뭐 특별히 새로 뭐 파급효과 아주 크다고 이런 진단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한 7, 8년 전이었다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항이 될 텐데 그 사이에 법원의 판례나 같은 걸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뭐 특고라고 불리는 직종들이 노조 설립이 허용이 됐고 합법 노조가 다 됐기 때문에 어떤 그런 현상을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반영하는 거다. 지금 이제 근로자가 아닌 자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개정법이 현실에 미치는 파급력은 조금 다른 조항에 비하면 낮을 것 같습니다. 네, 대체로 그 근로자 아닌 자 삭제 부분은 다른 내용에 비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은 좀 산업의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은 좀 덜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하나 남는 게 그 불법 파업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인데요. 일단은 하나는 손해배상 감면 가능성을 열어둔 게 이제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첫째는 불법 쟁의 행위 또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특히 지금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것은 조합 간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감면인데요. 이거는 비교법적으로 뭐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다른 조항도 그랬지만 더 이거는 찾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합법
불법적인 쟁의 행위는 당연히 보호가 되는 것이고, 그걸 우리나라도 이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합법의 영역을 벗어나서 이제 뭐 목적이라든지 수단 측면에서 불법이 된 그런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을 해주는 그런 입법례는 거의 찾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뭐 영국에 손해배상의 한도를 정한 법이 있다, 이 정도만 알려져 있고, 지금과 같은 방식의 입법례는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영국의 손해배상 책임 한도가 이게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제 설정이 돼 있는 건데요. 그거는 좀 사연이 아주 독특한 것 같아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사정이 다른데, 네. 과거에 영국이 조합원들에 의한, 다시 말하면은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에 의한 불법 파업이 좀 많았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부 조직 또는 노동조합이 승인하지 않은 불법 파업 때문에 노동조합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노동조합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네. 그런 제도가 들어섰다는 그런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좀 완전히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영국에서 이 제도가 설정되고 난 다음에 독일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거든요. 여기도 우리도 노동조합의 재산이 흔들리게 되면 좀 문제가 되니까 영국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지 않을까,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독일에서는 일단 도입이 안 됐어요. 근데 그 도입이 안 된 연유를 가만히 보니까 영국의 파업은 상당히 하부 조직이 자유롭게 발생을 했는데 독일의 파업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노동조합 중앙에서 이 통제력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그런 파업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부 조직에 의한 불법 파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경우에는 그 영국 같은 정도까지는 아니다 해가지고 제도 도입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사정이 있는데, 우리 사정은 지금 보니까 이제 일단 조합 간부에게 우리 그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뭐 부진적 연대 책임 이론, 법리 이런 것 때문에 손해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조합 간부에 대한 동정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기에 비롯해서 이게 됐기 때문에 조금 비교법적으로도 뭐 정확히 비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우리만의 독특한 사정이라고는 하지만은 네. 예. 어쨌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감면이 우선 하나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방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그 내용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사건에서 이미 대법원에서 그동안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던 것과 조금 결이 다르게 그 조합 간부가 불법 파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라든가 조합 간부가 조합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 뭐 결정 과정 이런 걸 살펴서 책임을 물을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이런 기조를 가지고 이번 노란봉투법에도 그걸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요 내용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산업 현장의 부정적인 영향 뭐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불법적인 파업이 일어났을 때 그 상대방의 사용자 측에서도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대항하는 수단이 좀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업무 방해를 이렇게 막 고소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뭐 전격성이라는 걸 요구가 되면서 이제 그것도 거의 실효성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가처분을 뭐 제기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가처분도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또 이걸 소명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해서 그것도 상당히 실효성이 많이 좀 현실에서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방법이 이제 사실상 뭐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게 너무 옅어지면서 굉장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법관의 재량의 상당 부분 맡겨져 있는 상태가 되면서 불법적인 그런 파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쉽게 그걸 허용해주는 그런 인식이 현장에 좀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것이 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책임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 기존보다는 불법 파업의 자제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뭐 네. 그럴 영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 이게 그러면은 어쨌든 이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하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들어오긴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영향을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뭐 대안은 뭐 굳이 찾자면은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부분도 대안이 좀 쉽지 않은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원칙으로 좀 돌아가는 계기가 오히려 됐으면 좋겠다. 사실 쟁의행위라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소극적인 그 근로제공 거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저해를 이제 발생시켜서
그 원하는 거를 달성하는 그런 건데요. 우리는 그게 제 원칙적인 모습인데 오히려 그 현실에서는 적극적인 그런 어떤 점거라든지 방해 행위가 그게 오히려 쟁의 행위의 원칙적인 모습인 것처럼 좀 잘못 그런 관행이 돼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서 손해배상이 발생할 일을 아예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안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에 보면 다 그 금지되는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많이 보지 않는 조문이긴 한데 쟁의행위할 때 지도자들은 이렇게 지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쟁의행위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뭐 쟁의행위 참가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뭐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잘 준수만 되면 막 복잡하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뭐 감면하고 이런 법적인 뭐 그런 싸움이나 그건 뭐 해석론이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른 하나는 쟁의가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사실 뭐 쟁의 조정 절차가 끝나고 나면 노동부나 이런 데서 그냥 현황 정도 파악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과도한 선을 넘는 이런 법적 분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좀 행정력을 발휘해서 준법 쟁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요약하자면은 불법 파업에 따르는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기존의 손해배상 책임 제도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오히려 여러 가지 갈등이 예상되니 차라리 불법 파업이 생길 여지를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자 뭐 이런 취지를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적 개입도 말씀하시고 또 사실은 우리나라 파업 현장에서 주로 불법 파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게 직장 증거하고 관련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최초에는 정당한 파업으로 출발했다가 직장 증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해서 불법 파업으로 이렇게 번지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게 이제 법 개정 사항이긴 하지만은 직장 증거에 관한 룰을 명확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제도 개선하고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서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 김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 노란봉투법의 큰 쟁점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셨는데, 전체적인 토론의 내용을 보면은 이 법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해석의 가능성이 매우 이제 넓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수범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특징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수범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텐데, 이 한편으로는 이것을 안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기가 이제 쉽지 않은 것으로 계속 이제 토론이 되어 왔습니다. 결국은 이 대안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 토론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제도 개선이 만약에 추가로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되었으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면 결국 이런 이제 논의가 시작된 게 소위 이제 하청 근로자의 이제 근로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 뭐 이중 구조 뭐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결국 그걸 이제 개선해야 된다라는 데에서도 거기에 뭐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해결을 원청하고 교섭을 시키면은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조금 쉽게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하청 근로자 보호라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정책을 정부가 어떻게 보면 기업에 좀 떠넘긴 그런 측면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이런 논의가 촉발된 원하청 간의 제도 개선이 좀 원활히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같이 병행이 되고 그런 것에서 뭐 부족한 부분이 이제 이런 개정법을 통해서 조금 더 약간 이렇게 보충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가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노란봉투법 등장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 법 개정의 동력이 원하청 사업장의 이제 과제 때문에 출발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원하청 사업장이라는 게 원청을 사용자로 교섭해서 푸는 방법보다 원하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정책들이 있을 터인데,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뭐 원하청 노사 공동협의체 뭐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오기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이
교섭과 같은 이런 아주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외에 그런 이 시간을 두고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찾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하는 그런 네.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앞으로 이제 시행이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사실은 이 법은 엄청 중요한 건데 국내에서 보통 이런 중요한 노동 정책은 대부분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가지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쟁점을 걸르고 해서 이렇게 네. 진행을 해왔는데 이거는 독특하게도 네. 그런 절차를 경유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남은 시행 전에 정부에서 이제 준비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계속 하긴 할 텐데 네. 이런 안들을 지금이라도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뭐 지금이라도 좀 오픈해서 이렇게 하게 했으면은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그런 것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도 교수님 의견에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이 법안이 뭐 지난 정부 때에도 뭐 여러 차례 이제 뭐 논란도 있었고 좀 급하게 사실 통과된 측면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또 좋은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뭐 노동계, 뭐 경영계, 뭐 정부 다 모아서 지혜를 모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지금 좀 많이 늦었긴 했는데 시행이 이제 한 5달 정도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각계 그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만약에 이 법을 작동하는 식으로 다 어떻게든 뭐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실현이 될 텐데 조금 더 문제가 없이 문제가 문제 발생 적게 그리고 가급적 자치적으로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뭐 사용자성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주되다 보니까 원청과 소위 뭐 하청 노동조합이 주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는 사실 하청 사업주와 원청의 노동조합도 어떻게 보면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이 법이기 때문에 그런 더욱더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제 모두에서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사업 노사 관계가 노사 자치로 풀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 법률적으로 이 모든 이슈가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이제 해결되다 보니까 네. 노사 자치 역량도 떨어질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을 할 때 조금이라도 더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해관계 주체가 되는 당사자까지 모두 포함한 좀 열린 네. 대화 이런 걸 통해서 새로 이렇게 안정적인 안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서는 그동안의 노동봉투법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내용들은 뭐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시행을 이제 얼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행을 할 때 얼마나 이 안정적으로 시행할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대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우리 법무법인 태평양 김상민 변호사님을 모시고 한번 토론을 해봤습니다. 이 법이 조만간 이제 시행될 것은 확실한데 지금이라도 이 법 시행에서 필요한 안정적인 시행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논의하는 그런 기회가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토론의 결과를 가졌습니다. 모쪼록 정부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준비된 내용이라도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준비된 안에 대해서 토론과 수기를 거쳐서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들 토론 장소를 가졌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을 해주신 김상민 변호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